윤빈이님, 오늘은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 그 싱큐온에서 저희 그 웅이사 그룹방이 있어요. 한 150명 정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질문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그 싱큐온의 한 책이었던, 추천책이었던 폴리미스 네.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책인데, 이 책 명저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그 독서 모임 싱큐온의 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독서를 해서 미래에 그릴 수 있는 그 이상적인 모습, 그게 이제 폴리메스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접하면서 궁금증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폴리메스가 되는 것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폴리메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폴리메스라는 용어를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폴리메스라는 그 개념의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번역을 하면은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박학다식한 사람, 여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약간 추상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일 때는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면 좋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좀 숫자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 1% 전문가가 되기보다는요, 두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폴리메스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한 분야에서 1%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스페셜리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여러 분야에서 뭐 60% 이상 어느 정도 상위권에 가는 걸 우리가 또 제너럴리스트라 그러잖아요. 스페셜리스트도 아니고 제너럴리스트도 아닙니다. 폴리메스 뭐냐? 여러 분야,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세 가지 분야에서 전부 다 상위 10% 이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올라가는. 맞아요. 그게 이제 폴리메스라고 해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와는 다르다. 요걸 아시면 좀 더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맞아요. 딱 정말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양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페셜리스트 요 사이 정도에 네.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두세 가지 영역에서 10%가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의를 알고 나니까 이제 이 질문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한 영역에서도 1%가 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두세 가지 영역에서 물론 10%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면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라 그러면은 맞아요. 사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윤피디님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폴리메스가 되는 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네. 그렇죠. 저희 정체성이니까. 네. 저희 독서 자기 모임이- 효능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네. 그렇죠. 제가 거기다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책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요, 어느 한 분야에서 1%가 되는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수월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와카스 아메드인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한 가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이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거 되게 저희 엄청 유명한 책이죠. 네. 번역돼서 많이 팔렸거든요. 베스트셀러였는데 저자가 팀 페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현대판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다재다능한 인물로 손을 꼽혀요. 네. 작가이고요. 탱고 무용수. 지금 탱고 무용수라고 해서 그냥 탱고 좀 치시나 보다 이랬는데 세계 1등이에요. 그 챔피언상도 타셨어요. 킥복싱 챔피언. 거기다 다중 언어자. 언어를 20여 개. 그리고 요리, 운동, 굉장히 다방면에 탁월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렇게 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분. 네. 다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 관련된 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몸소 보여주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분 표현은 그래요.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또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대중적인 공감을 얻어가지고. 자, 근데 이분이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유니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테드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자신이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공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일본어를 선택하셨대요. 제2외국어로. 근데 6개월 뒤에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로 얘기해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겁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어 지금 뭐 공부한 거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지금 알파벳을 봐도 다 무슨 그림 같고 상형 문자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아유 괜찮아 가면은 잘할 거야. 일본의 환경에 노출되면 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팀 페리스가 이제 일본어 수업에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과목이 일본어 그 자체를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물리학, 수학, 뭐 그다음에 뭐 생물학 막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의 보냈는데도 일본어 실력이 잘 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은 더 증폭되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서점에 갔는데 조요 칸지라는 어떤 그 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1981년도에 그 교육부가 제정한 일본 상용 한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1945자. 이 책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많은 정식 출판물들은 이 상용 한자를 위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팀 페리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 교재를 사용하자마자 일본어 실력이 놀라우리만큼 빠르게 늘기 시작해요. 최고의 아이템을 발견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일본에 조금 더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사히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1개월 후에는요. 일본어의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6단계 최고 레벨.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때가 16살 때 즈음인데 이때부터 일본어 번역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딱 그 배움의 시스템 삼는 거죠. 원형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상용 한자 책자가 책장에 탁 놓여 있다고 해요. 늘 눈에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거죠. 볼 때마다 뿌듯하겠네요. 동기부여 받고. 네.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경험과 이제 원리를 아까 응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10여 개의 언어를 더해요. 그래서 페리스는 말해요.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이 원리와 방법을 알게 되면 깨우치게 되면은 5, 6개 국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 경험에서 배운 그 원리가 뭐냐?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겠죠? 그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자, 팀 페리스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어를 2년 동안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반면에 배움이란 평생 걸리는 일이라며 10년 동안 찬찬히 일본어를 공부한 스페셜리스트가 있다고 하자. 이 두 사람 간의 일본어 이해도의 차이는 얼마일까? 5%라는 거예요. 얼마 안 크네요. 얼마 안 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5%를 위해서 8년이라는 시간을 더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우선 포인트고, 자, 두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한히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 범위 한계가 없어. 여과가 되지 않으면 그 규모에 끔찍하게 압도가 되고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에 있어서는 이게 쥐약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일본 상용 한자 1945자처럼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적인 자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자료, 잘못된 교과서, 잘못된 단어 집단을 선택하는 거는 철저하게 초기 단계일수록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상용 한자 1945자 같은 핵심적인 문헌을 찾아서 그것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그냥 변두리의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육학자들이 이 이론으로 정리를 해요. 배움의 파레토 법칙. 그러니까 배움에도 80대 20의 법칙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80대 20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20%의 노력으로 80%의 성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비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1, 1, 2, 2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핵심적인 20%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만 우선 공부를 하면 80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이 20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80에 집중을 하니까 성과가 뭐 50은커녕 20밖에 안 나고 오히려 막 10밖에 안 나고 아까 불과 5% 차이 난다 했잖아요. 5%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그러니까 좋은 자료,
핵심 컨텐츠를 갖고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 20%에서 시작하는 거.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폴리매스가 될 수 있죠. 왜? 20에서 80을 얻어가고, 그죠? 또 다른 분야 가서 20에서 80을 얻어가고, 거기다 조금만 더 정교하게 가면은 90%까지 올릴 수 있겠죠? 그럼 폴리매스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정말 이렇게 요런 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게임입니다. 게임이 이제 레벨업을 하고 실력을 키우고 그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랭크를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게임의 최고수, 세계에서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100점이라고 봤을 때 80점까지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취미로 슬렁슬렁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80점에서 90점 올라가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지하게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90점에서 95점, 프로게이머 레벨이죠. 95점에서 100점, 프로게이머 챔피언의 레벨이죠. 여기까지 가면은 그 80점까지 올라가는 노력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학창시절에도 요 비슷한 얘기를 선생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성적이 막 시험 보면은 60점, 70점 나오는 그런 아이들은 겁먹지 말고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기본만 해도 80점은 나올 수 있다. 기본이 뭐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숙제 내주는 거 꼬박꼬박 하고 그런 것만 해도 시험 성적이 80점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80점에서 90점 올라가려면 80점까지 했던 노력의 2배를 해야 된다. 그다음부터 점점 범위가 좁아져요. 90점에서 95점 올라가려면 80점에서 90점 했던 거에 2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 4배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95에서 100점 올라가려면 80점까지 올라가는 거에 16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100점을 만들면 그건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폴리매스는 스페셜리스트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파레토 법칙을 활용해서 20%의 노력으로 80%의 성과를 가져가기만 하면 여러 분야에서 그럼 이제 폴리매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위 1% 레벨에 이제 가면은 그 경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2%에서 1%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1%지만 말씀하신 대로 60에서 61점이 되는 것과 99에서 100이 되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60에서 61점 되는 거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힘들이지 않고 그냥 쉽게 되는데 하겠는데 98에서 99% 되는 거 정말 피토하거든요. 올림픽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픽에서 3등 하다 2등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등 하다 1등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폴리매스에서 원하는 그런 전문적인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90%. 네. 그 정도까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맥락이 이 책에 놓여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시대는 다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교육 과정, 뭐 직업 커리어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이런 스페셜리스트들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대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과 차별화되면서도 더 그 시간과 노력 대비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차원이 뭐냐면 폴리매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이 폴리매스라는 건 뭐냐면 각 분야에서 핵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막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중심에서 보면서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가치가 지금 전문가의 시대 이게 너무나도 팽창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너무나도 확대됐기 때문에 이 폴리매스라는 개념이 이제는 너무나도 가치가 더 블루오션이 됐다는 거죠. 요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전문가의 길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폴리매스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싱크온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고. 요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고 싶은데 과연 그러면은 아니 솔직히 그 상위 1%들은 엄청난 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위 10%를 여러 분야를 한다고 그게 부의 가치가 높아질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네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하나 예시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게 저는 웹툰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예시가. 왜냐면 웹툰 작가 중에 이제 유명한 분으로 기안84 있잖아요. 예, 공중파에도 나오시고 그런데 기안84 작가님이 방송에 나와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래요. 진짜 많이 번 건 다 만화로 벌었고 그걸로 이제 건물도 건물주시고 지금 자기 스튜디오도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좀 냉정하게 말해볼게요. 기안84님이 그린 그 웹툰이 그림 수준이 상위 1%인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기안84보다 더 잘 그리는 작가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문 이제 그림으로만 정통 미술로 가면은 훨씬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고.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림 분야는. 그리고 이번엔 스토리 분야로 가봅시다. 기안84 작가님이 그 소설가보다 훨씬 스토리를 잘 짤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림도 어느 정도 실력 이상, 맞아요. 스토리도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이 되니까 웹툰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분야가 뭐 웹툰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래밍도 똑같아요. 프로그래밍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 프로그래밍을 다른 분야와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은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분야와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걸 극단적으로 잘하신 분이 바로 스티브 잡스죠. 모든 분야를 다 뭐 세계 최고 수준 내가 가장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구현하는 데만 하고 그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맞아요. 아이폰을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에 대한 이해. 예,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게 막 상위 1% 이렇게는 좀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를 다방면에 걸쳐서 핵심을 딱 알고 그 전문성의 그 핵심을 연결시킬 수 있는 커넥팅 더 닷.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이렇게 해서 폴리메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이 폴리메스의 길이요. 인간 본성에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 본성에 맞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수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건 그냥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뭔가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하고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위적이고 뭔가 이렇게 하기 싫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자,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봤을 때 하나 일만 막 죽어라 막 몇 년 동안 하면은 일의 효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그 투입 대비 이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더더욱 그런데 여기에 그때그때마다 잠깐의 휴식을 주거나 하는 일을 바꾸거나 전환을 주면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면은 일에 활력이 느끼면서 이걸 하다가 다시 기존의 일로 돌아왔을 때 더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만 주구장창 파다 보면은 이게 또 위험한 게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어서 시야가 되게 편협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야와 교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우물안 이 시각이 넓어지면서 그 뇌의 작용상 이게 연결이 되면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 뇌의 작용이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트니스 트레이닝에 비유하면은 그 저강도 훈련하고 고강도 훈련이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걸 병행할 때 가장 좋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 고강도만 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시간 대비 효과적인 체력 증진, 신체 건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은 자아를 발견하는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그런 영화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재가 취미입니다. 음. 예를 들어 뭐 쉘리 댄스 같은 영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춤을 배운다는 게 내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춤을 취미로 하고 매일 이제 퇴근하고 나서 몇 시간씩 가서 춤 연습을 하고 하는데 그 행동이 내 본래 업무 분야에도 활력을 갖다 주고, 그리고 아, 내가 이 일을 이래서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내 삶은 이렇게 활력이 넘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자아를 발견하거든요. 맞아요. 딱 그런 예시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뭔가 땀 흘리고 이러면 되게 상쾌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호르몬 체계나 우리 신체의 생리학적인 자연 법칙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인간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본성이라는 거죠. 맞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게 실제로 그 현실입니다. 그 학계에서 최정점에 쓴 게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잖아요. 아, 네. 이분들이 보면은 그 자신만의 분야, 뭐 생물학이든 뭐 물리학이든 이 분야 외에도 잘하는 게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은 악기를 되게 잘 다뤄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영국도 하더라고요. 잘해. 예. 영국도 잘하고 심지어 막 4개 국어 하고 시를 쓰는 그런 분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만 봐도 바이올린 연주를 거의 뭐 프로 수준으로 수준급 있게 했다고. 그래서 뭐 모차르트. 항상 가족들하고 만나면 바이올린 연주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 510명의 노벨상 수상자, 그 영국 왕립협회 회원 1634명, 미국 국립과학원 회원 1266명, 다 그 분야의 거의 1인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봤을 때 이런 뭐 연극,
예술, 시, 뭐 운동 이런 것들을 다 하나 두 개씩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폴리메스가 될 때, 폴리메스 기질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최정점의 사람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리더의 위치.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기가 전문 분야에만 시간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시간을 쪼개서 다른 일을 했을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다른 책을 인용해 보면은 그 통섭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에드워드 윌슨이 이 폴리메스형 인재의 길을 가라는 메시지를 넌지시 제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과거와 달리 현재의 문제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복잡성이라는 건 뭐냐면 두세 가지 영역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 분야의 1% 전문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통섭이 나오는 거고 폴리메스형 인재의 길을 가라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것과 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폴리메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이런 게 오면 스페셜리스트들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생존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생계.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지금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폴리메스의 길을 가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인간 본성상 이게 맞다고 했잖아요. 자아실현.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현하려면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접하고 다양한 거를 우리가 접촉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메스의 길은 생존이자 자아실현의 길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 폴리메스 그게 되는 방법 너무 어렵지 않냐. 어떻게 해야 폴리메스가 될 수 있냐?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20대 80의 배움의 파레토 법칙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간 본성상 그것에 더 부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이런 단기적인 관점이나 우리 주변에서 매스미디어가 말하는 그 전문가의 길 그걸 강조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인간 본성 그 가운데 천착해서 근본적으로 좀 고찰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폴리메스 책을 추천드려봅니다. 네. 요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 그래도 너무 잘 모르겠다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겪은 폴리메스적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먼저 인간 본성의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니까 폴리메스로 사는 게 오히려 본성에 맞고 더 편안한 일이고 더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폴리메스 분야를 꼭 너무 실용적인 분야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폴리메스가 되겠다고 난 영어 공부를 해야지 뭐 내가 폴리메스가 되겠다고 전공 공부를 더 하겠다 이러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운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혈리 댄스처럼 취미로 춤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 노벨상 수상자들처럼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렇게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찾고 그런 쪽을 도전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너무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즐기는 선에서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분야를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내가 꼭 무슨 뭐 공부를 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막 폴리메스 천재가 돼야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즐기면서 행복하게 추구하셔도 충분히 저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